전주로 여행을 떠났던 그날, 우리 가족은 한적한 단가에서 캠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님과 함께 떠난 이 여행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평범한 캠핑 여행을 넘어서는 끔찍하고 이상한 경험이었기에 오늘까지도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날, 우리는 단가에 자리를 잡고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 할머니는 갑자기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 근처에 좋은 캠핑 장소가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우리를 곰곰이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선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곰터 같았다. 그때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곳을 향해 가기로 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곳을 가리켰고 우리는 그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조금 불안했지만 여행의 분위기에 취해 그저 조용히 따라갔다. 볼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자와 비슷한 글씨가 새겨진 돌비석이 있었다. 비석을 자세히 보려고 달아놨지만 글씨는 너무 오래되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곳은 마치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만 유독 보드블록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왜 아무것도 없지? 아버지가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한참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캠프파이어를 하자고 나무를 구하러 갔다. 평소 같으면 가족과 함께 나무를 모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날만큼은 아버지가 나무를 구하러 가기 전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어릴 적 이곳 근처에서 자주 놀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왜 안 돌아오지?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숲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 나오면서 우리가 있던 캠핑 장소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서 짐 싸자. 이곳에서 떠나자. 아버지는 한마디로 급히 짐을 싸며 우리를 이끌었다. 여기엔 뭐가 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급한 모습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캠핑 장비를 싸고 차로 급히 떠날 준비를 했다. 그 후 아버지는 우리를 근처의 호텔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조금 진정이 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릴 때 이 동네 근처에 무당집이 있었다. 그 집 주변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집 주변엔 뽕나무가 많았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빨간 열매가 자주 열렸었다. 그 열매는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마치 키처럼 붉은색이었다. 그때도 그 집 주변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모두 조용히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숲속에서 나무를 주우러 갔을 때 그 뽕나무가 보였고 그 뽕나무에서 빨간 열매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기억이 떠오르며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무당집 주변에서 나는 뽕나무 열매를 확인해서 그 열매가 마치 키처럼 붉은색이었지. 그리고 그때 기석을 봤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 기석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그 무당의 이름이었어. 어릴 적
그 무단히 집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을 때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왜 그곳을 캠핑 장소로 추천했을까? 정말로 우연히 만난 사람일까? 아니면 그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이 의문으로 남았다. 아버지는 그 무단 집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집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무섭고 끔찍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의 기이한 사건들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다른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그때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왜 아버지는 기속을 지나칠 때까지 그 이름을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만약 그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선 안 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고 가게를 운영하는 친척 어르신은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불필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어르신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처음 오는 손님처럼 서슴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어르신에게 달아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 양반,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여기 빵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배고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배고픈 노인이 그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르신은 닭이 있는 빵을 하나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거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빵을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르신은 할머니를 보며 아무런 의문 없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소이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다음날 아침 어르신은 가게 문을 열고 일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르신에게 어제 제사를 지낸 집에 제사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사밥을 먹으러 가던 중 어르신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 영정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에 바로 어젯밤을 주었던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르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집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집주인도 깜짝 놀라며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 할머니는 어제 제사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제사를 빨리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 할머니 때문이었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아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깃꼬리 선을 만들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어쩌면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동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깃꼬리 선을 넘기며 그 이야기를 전했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르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믿으며 그 이후로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날의 불안했던 밤을 기억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그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기이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중에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떤 이유로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 할머니가 그날 밤 어르신의 가게에 찾아왔을까? 만약 그 할머니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 할머니는 정말로 어떻게 그 가게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할머니가 영정사진에 등장한 그 집에 제3함을 먹으러 갔을 때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집의 주인도 알게 될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정체를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중 일부는 과거에 그 할머니가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 이제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잠시 살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소에도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녀의 불안정한 존재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는 이 세상에 떠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것일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는 동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반모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어떤 존재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나는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그저 낯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의 라이트가 밝혀지는 좁고 험난한 도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젠 내비게이션마저 나를 산속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고 그 길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좁고 외진 곳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계속 직진을 했지만 아무리 가도 도로는 점점 더 고글고글해지고 주변은 어두울 산속으로 변해갔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은 하나였다.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어두운 산길에서 길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차의 라이트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고 이곳은 마치 시간도 공간도 잃어버린 곳처럼 느껴졌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길을 살펴보았다. 그때 잠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아까 음식을 주문했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나에게 손짓을 하듯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보였다. 저길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의문을 품고 차를 멈췄다. 아저씨가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 그가 내게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아저씨가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다가 조금 전까지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아저씨가 사라져 있었다. 마치 내가 착각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내 몸을 휘감은 불안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조금 더 직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로가 점점 더 협소해지며
경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포장 도로로 변해갔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 라이트만이 저 앞을 비추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고립된 느낌이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내비게이션도 더 이상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다. 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산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더욱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지? 나는 마음속으로 드네며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는 점점 더 선해지고 나는 이제 후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양옆이 파여 있고 길은 너무 좁아서 후진을 시도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진단을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차를 멈추고 잠시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기로 했다. 내비게이션은 초창기 모델이라서 길 찾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내비게이션을 켰다. 그때 비로소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기뻐했다. 이제 살았다. 곧 도로로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도로를 따라가면서 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보니 앞에서 차가 선라이트를 비추며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뭐지? 나는 그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상 깜빡이를 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큰일 났다. 나는 방황하며 그 차가 지나간 뒤 바로 예탄을 했다. 그 차단망을 넘으며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차를 돌리려 했지만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졌다.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고 내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어떻게든 다리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때는 이미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금이 이상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이모님은 나에게 왜 이제 오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전화로 사장에게 상황을 알리며 퇴근하자고 하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길에서 내가 겪었던 일이 사실은 내가 속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다른 차원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내가 걸어야 할 길이었나. 내비게이션, 그 이상한 남자의 모습,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두운 산속의 집, 모든 것이 미스터리처럼 얽혀 있었고 나는 그저 의문만 남기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21살이었을 때 군에 입대하여 경찰로 복무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위견이었다.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맡은 곳은 대체로 사건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단돌았다. 초보 순경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불안감이 나에게도 전염되었다. 야간 근무는 특히 긴장감을 더했다. 대개 밤 11시에서 12시쯤 되면 순경들은 근무를 끝내고 어디론가 떠나게 된다. 때로는 도박을 하러 가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다. 그럴 때 나는 보조석에 앉아 무전기로 지시를 받으며 홀로 남아있곤 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주로 근무하던 지역은 폐가나 오래된 상가들이 많았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밤에는 그곳들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다가왔다. 특히 폐가나 불이 난 상가는 더 그랬다.
밤마다 차를 몰고 그곳을 순찰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어느 날 나는 한 상가에 파견되었다. 그 상가는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있었던 곳으로 그때부터 주민들은 그곳을 불길한 장소로 여겼다. 그 상가는 완전히 퇴허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상가 근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가 한밤중 대체로 정적이었고 그 지역은 나와 내 차량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나는 무전기로 보고를 하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뒷자리에서 무언가 뒤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지나치기 긴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마치 누군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차가 흔들릴 정도로 그 느낌이 강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뒷자리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서 뭔가가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곧 차에서 내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몸은 꼼짝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봤다. 그때 그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마치 내 바로 뒤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자 나는 급히 차를 돌려 차고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것은 발소리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계속 들리는 발소리. 나는 이 모든 게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그 상가에서 계속 순찰을 돌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상가를 지나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귀찮은 내 차의 창문에 손자국이 남아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자위하며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다. 어느 날 나는 폐가 근처에서 위경 선배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 선배는 예전에 나에게 그 상가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고 경고했던 사람이었다. 선배는 그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상한 tum점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여긴 그냥 지나치는 게 좋다. 여기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했던 선배는 그날 나와 함께 폐가를 지나가면서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선배는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그냥 선배나 낡아서 나는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듯 갑자기 나를 붙잡고 말했다. 여기서 떠나자.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선배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나와 함께 차에 올라타서 떠나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상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계속해서 그 상가를 피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상가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무전기로 순찰을 받거나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 상가는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내가 그 상가를 지나칠 때마다 그 상가에 있던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순찰을 돌지 않게 되었다. 그 상가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의 불안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내가 지나쳐온 길 위에서 여전히 그 상가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상가나 내가 무언가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상가에서 느낀 두려움은 나를 계속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날 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깊은 겨울의 추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오등은 거의 꺼져 있었고 도로는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모두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물소미는 마치 유령처럼 스며들어 차 안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료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별로 일이 없을 거라. 날씨가 이렇다 보니 다들 짐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험하고 도로가 이렇게 미끄러운 데다가 처음 가보는 마을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고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는 별다른 경고 없이 차를 한 집 앞에 세웠습니다. 그 집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외관은 새 건물이었지만 주변의 집들은 모두 오래된 시골 집들이었습니다. 새 건물이라고는 해도 그 집 앞에 세운 경찰차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경찰차는 다른 곳에 숨겨놓거나 눈에 띄지 않게 주차해야 했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대기하는 거지? 나는 의문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따라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기한다. 보정기만 놓고 날씨가 너무 심하면 차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 동료 경찰관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은 없었고 그는 고요하게 떠나갔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린 후 그 집 앞에 서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 안에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람에 차가 흔들리고 바깥의 눈은 계속해서 차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결국 차를 나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도 더 이상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독특한 냄새가 났고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부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집 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지만 외관은 새로운 건물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집은 누군가가 갑자기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살지 않지? 이 집은 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일까? 그때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서 무언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이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부스럭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바로 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제 옆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몸을 돌려서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제 옆에서 나는 것 같았지만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우리 왔니?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대신 긴 머리만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고 그 긴 머리만이 마치 흐물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체가 아닌 그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무섭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를 보고 싶었니? 그 존재는 그렇게 말하며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져 버린 채로 저는 그 존재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존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생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존재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눈앞에서 그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았고 그 존재는 결국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몸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동료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가? 그가 묻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는 그저 저를 놀리며 웃었지만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집에 대한 미스터리와 불길한 느낌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일들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니라.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떨리고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였는지,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동료 중 3명이 그 집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그 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 집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집에 대해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그 집이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 집에 살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은 결국 잡혔지만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미스터리가 가득했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은 계속해서 감춰졌습니다. 그 사건의 속보통은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불길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그 집을 두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에 대해서 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저는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일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들은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특별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갑자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을 때, 범인은 집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집은 점차 버려졌고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냉기가 느껴졌고 심지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그 집은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집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년의 모습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른 것인지, 그 소년은 누구였는지, 그 소년의 꿈속에서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저지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기로 한 이유는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다. 그 집에 얽힌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밤,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다른 집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서자 그곳에서 나는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마치 그 집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은 예상대로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집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계속해서 집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집의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손상된 손대였습니다. 벽에는 마치 손자국처럼 묻혀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소년의 존재는 이 집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그저 평범한 낚시를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비저름에서 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그해 여름에는 여러 번 낚시를 다녔고 날씨도 따뜻했으며 해도 강렬하게 내리쬐었죠. 그런 날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갔던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유튜브에서 낚시 영상을 보다가 벨리보트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이 보트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앉아서 타고
조다리를 물속에 담두며 물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독특하게 설계된 보트였습니다. 보트 아래에 물이 차고 다리와 발을 물속에 담두며 낚시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보트를 보고 난 후 나는 그것에 빠져들었어요. 지인들과 함께 델리보트를 구매하고 다양한 저수지에 물러가서 낚시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 위에 떠있는 기분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그렇게 몇 차례 낚시를 다닌 뒤 어느 날 다시 한번 새로운 장소에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은 진천에 있는 대곡저수지였고 나는 그곳을 처음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낚시를 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나는 친구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날씨도 선선하고 기분도 좋았어요. 대곡저수지에 도착한 후 우리는 낚시를 준비하고 보트를 타고 물 위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보트에서 떠있는 동안 제 다리는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햇볕도 따뜻하고 오래 떠있는 기분은 상쾌했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낚시 시간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속에 발을 담두고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발목을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그 순간 저는 발밑에서 뭔가가 닿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속에서 떠다니는 물고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발을 건드리는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뭔가 의도적으로 내 발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평범한 낚시가 아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 물속에서의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이제는 발만이 아니라 오리발 끝에 무엇인가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물고기라면 물고기일 텐데 왜 물고기가 오리발 끝에 자꾸 걸리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려서 지나가는 사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사고는 보통 물고기가 잘못 지나가서 생기지 내가 둥둥 떠있는 중이 오리발 끝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걸린다면 그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물속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물속은 너무 탁하고 물결이 심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 지역은 수심이 깊어서 물속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또 다시 발목을 툭툭 치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촉이 단순한 물고기와는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끝에 뭔가 날카로운 물체가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 발을 건드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물속에서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느낌이 잠시 사라진 후 나는 갑자기 강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트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바람은 얼어붙을 듯한 기후를 동반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나는 그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졌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발목을 툭툭 치던 곳이 물고기일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발을 물속에서 뺐어요. 그 순간 발을 물속에서 빼자마자 물결이 심하게 일렁였고 마치 그 무언가가 내 발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속에서 그런 감각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큰 불안을 느꼈어요.
그날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보트를 타고 물 위에서 시간을 보내니라.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나를 스치며 지나간 그 강가는 단순히 물고기나 식물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게 그것은 그 이상이었고 내가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보트를 타고 있던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강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미끄덩하게 내 다리와 오리발을 스치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내 근처에 있다는 단한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물속의 식물이나 물고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내 다리와 접촉할 때 이런 소름 끼치는 느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 몸이 전이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느낌은 그저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내 다리를 스치고 내려왔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최대한 빨리 슬로토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그 느낌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몸을 밀고 나가면서 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나를 압도함이라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분명히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슬로프 쪽으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고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나는 그곳을 빠져나왔고 친구도 곧 뒤따라서 슬로프에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설명하며 내가 핸드폰을 물에 빠뜨린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저 다리 수조 같은 것을 당긴 거 아니냐며 간단히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 일이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느껴졌던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일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다시 그 보트를 타고 있었고 그 물속에서 서우적거리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물을 삼키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꿈은 그저 한순간이었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첫날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의 꿈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몸은 부풀어 올라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내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과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고 그 순간 내 몸은 마치 그녀의 손아귀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나는 그녀의 울부짖음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는 꿈에서 깨고 나서야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난 후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그날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기사가 하나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내가 갔던 백곡조시지 근처에서 몇 달 전 죽은 지 오래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나는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기사에서 언급된 그 여성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단순한 모연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내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난 후 나는 몸이 저려오는 느낌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꿈과 그 기사가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저수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녀는 내게 나타났던 것일까? 그녀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저는 일본에 있는 작은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업무는 낡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그 후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입니다. 간혹 정부가 진행하는 공사도 시주에서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안정적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장 관리자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맡게 되다 보니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던 집도 있었습니다.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제리에 맡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이 자살을 한 집을 맡게 되는 일이 가장 깊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그 공간은 그 사람의 죽음과 연결된 특유의 분위기를 띠게 되는데 그 공기를 잘못 마시면 몸도 마음도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그런 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살한 여성이 살던 집이었고 그 집은 월세가 저렴한 공공 아파트였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 그 여성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살한 뒤 가족들이 소속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서 그 집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일처럼 생각했지만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집이 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방과거실, 부엌 등을 사진 찍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욕실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욕실 사진만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셔터를 눌러도 사진이 검게 나오고 아무리 찍어도 아무런 이미지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단심히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이나 거실을 찍을 때는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욕실만 사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싫었고 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현장을 떠나 시청으로 향했죠. 반단 직원에게 이 이상한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는 별다른 논란도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그 직원과 함께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욕실을 확인하고 검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금소에도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느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그 직원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장난 아니죠. 라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는 마치 그런 일이 일상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40대 초반의 여성이 살았던 집이었고
이 여성도 사망한 뒤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그 여성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끔찍한 냄새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었죠. 제가 그 집을 맡게 되었을 때 이미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고 방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시체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동안 불안한 기운이 계속 감돌았습니다. 집 안은 지저분하고 부패된 시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의 일은 그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집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2명이나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가고 싶어 했고 도저히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 역시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시체에서 나는 냄새, 그 공간의 압박감, 그리고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겪은 경험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집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니라 가끔씩 그 집에서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 냄새와 그 공간에서의 불안한 감정은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끊임없이 그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직감했죠.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은 그 시체를 꺼낼 때 느꼈던 그 끈적끈적한 물과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냄새였습니다. 사고사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리즈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일본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도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막기 위해 집이나 가게 앞에 소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을 놓는 것은 사람들이 나쁜 기운을 쫓고 복을 두르기 위해 하는 일인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리즈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리즈가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그 집에서 느껴졌던 끔찍한 기운을 막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저희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가 일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즈를 준비하고 조용히 하루를 만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달리 긴장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심해야 해.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마.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녀가 말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집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 쌓아놓은 소금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이 굳어졌습니다. 소금이 새까맣게 타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불길한 징조였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소금의 변색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는 점점 더 그 사건에 대한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기록된 불안감은 점차 제 마음속에서 커져만 갔고 그 집에서 발생한 사고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집을 조사해야 했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전의 그 냄새가 다시 한번 제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냄새는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고 짙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집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담돋았습니다. 벽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집 안 곳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집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히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다. 악한 존재가 얽혀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주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의 이전 주인이 모두 의문사로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고 그 집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모두 자연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나서 저는 그 집이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다. 어떤 악한 기호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기호는 이제 제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조용히 자고 있던 저에게 다시 한번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그 집에서의 사건이 제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 집의 주인이 저를 끌어들여서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곳의 분위기와 연관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 고속도로의 음산한 분위기를 상상하며 함께 그 상황에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속사아이란 지역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이한 느낌을 주는 곳이죠. 이 지역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고속도로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두운 하늘과 함께 고요한 도로, 그리고 주변의 어두운 건물들. 이곳은 밤에 지나다면 저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받았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은 더욱더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들이었죠. 제가 듣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곳에서 일하던 한 직원의 경험담입니다. 이 직원은 제 어머니의 친구였고 그 친구는 고속도로의 한 요금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겪은 일들 중 일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쳤습니다. 특히 한 소배 직원이 겪을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 소배가 겪은 일은 결국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소배 직원은 그 요금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접촉도 많지 않고 밤에는 특히 고요한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후배 직원이 혼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정상적인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후배 직원은 그 소리를 듣고 살짝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짐승 소리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소리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배 직원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전화를 걸어 어머니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 친구들은 급히 요금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후배 직원은 눈이 풀린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후배 직원을 데리고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고 그 후배 직원은 바로 그 일을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밝혀질 사실은 그 후배 직원이 혼자 남은 요금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후배 직원은 그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 친구들의 근무 환경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그곳의 관리자들은 더 이상 근무를 혼자서는 못하도록 규정을 닫고었고 2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혼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난 후에는 다른 직원들도 그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곳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겨울이 되어 다시 한번 어머니 친구들은 동료 직원과 함께 요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동료 직원이 화장실에 갔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후 한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친구들은 혼자 남아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때 불안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들리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방향은 작은 산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어머니 친구들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닫고 책상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소리가 멈추고 갑자기 하이톨의 소리가 산 전체에서 울려 커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되자 어머니 친구들은 급히 전화기를 들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동안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도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금소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에서 돌아온 동료 직원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갑자기 그 소리가 너무 급하게, 다급하게 들려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때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아주 빠르고 다급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그 소리에 실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창문 너머로 보였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빨갛게 변한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이상한 여자가 문을 열려는 듯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어머니 친구들은 결국 기절해버렸고 깨어보니 기숙사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어머니 친구들은 몇 달을 더 요금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만두었지만
어머니 친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정신력으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밤늦게 혼자 운전하면서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일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포와 불안, 혼란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이 많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계속 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고 집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대체로 1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빨리 가면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차가 별로 없다는 생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안전하게 운전하려 했지만 조금 급하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차 속도를 대기실에서 140km/h 정도로 유지하며 길을 달렸습니다. 복도에서 운전하는 건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곳이 그렇게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많지 않았고 도로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 중 어느 순간 한 횡단보도에 파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자주 지나치는 도로였지만 신호등이 없이 사람들이 알아서 건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사람이나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를 살짝 밟아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별다른 걱정 없이 그 횡단보도에 달아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아무리 봐도 그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띈 것은 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 복장을 하고 있었고 저녁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어리게 보였고 제가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 건널 생각도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차를 잠시 세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세운 뒤 그 아이가 건널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고 제대로 건너지도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에 그 아이에게 손짓을 하며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천천히 손을 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 아이가 다 건넌 뒤 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뒷미러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건넜던 길을 이미 지나쳤는데 그 순간 뒷미러에서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잠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차를 조금 더 몰면서 창문을 열고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저씨 라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갸웃거리며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올려봤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는 방송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볼륨을 줄이고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지나갔던 길을 지나갔던 곳에서
밥자리 제 운전석 옆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저를 보며 따르르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를 도로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저는 차에서 빠져나와서 한동안 그 차를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냥 차 옆에서 담배만 피며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분 정도를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의 느낌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차로 돌아가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차를 몰기 두려워서 의자도 바짝 당기고 고개를 숙인 채 도로를 향해 집중하며 운전했습니다. 그 아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은 평소처럼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밤늦게 운전할 때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어나 운전석 아래를 살펴보게 되고 그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아직도 그 길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아이가 그때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사건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